여기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원봉사를 하며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한 IOC 위원과도 우연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위원으로부터 한국만이 가진 놀라운 특징을 듣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은 올림픽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3대학에 다니는 사회학과 3학년 학생 발레리라고 합니다. 정신없었던 파리 올림픽이 어느덧 마무리가 되고 저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평범했던 저의 삶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특히 한국에 관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던 점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올여름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이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고 2024년 올림픽은 그렇게 파리의 거리를 한층 더 생기 넘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은 그 이면에 무척이나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올림픽도 다 끝난 마당에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시원하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어릴 적부터 스포츠와 국제적인 행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는 직접 올림픽을 보는 것이 늘 큰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올림픽 무대를 보러 어디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학생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을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더니 제가 그토록 바라던 올림픽이 바로 파리에서 열린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엔 정말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죠. 올림픽 개최지로 파리가 선정되었을 당시에는 올림픽이 열리려면 한참 남은 시점이었지만 저는 올림픽이 열릴 날만을 기다렸고 정말 말 그대로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바라면서 일상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어느덧 2024년은 금세 다가왔는데 마침 파리에서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소식이 제게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는 대학 커뮤니티 센터와 지역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는데 내용을 보니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경기장 운영, 관중 안내, 통역, 선수들 생활 편의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지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었고 학력, 자원봉사 경험, 자격증, 그리고 자신이 이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상세히 서술해야 했어요. 저는 특히 저의 경험과 열정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에서의 사회봉사 활동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와 소통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강조하며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죠. 다행히 지원서를 열심히 작성한 덕분인지 저는 서류 전형을 무사히 통과하였고 면접까지 보게 된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저를 어필한 결과 결국 합격 통지를 받게 되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꿈에 그려오던 올림픽 행사에서 제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니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이 기쁜 소식에 가족과 친구들도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올림픽 무대를 꿈에 그려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거든요.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후에는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육 과정은 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교육까지 모두 끝난 후에는 자원봉사자 유니폼과 필요한 장비를 받았고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와 함께 저는 드디어 자원봉사자로서 첫 출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토록 바라오던 올림픽 현장에 나간다는 생각에 전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들 정도로 많이 설레었는데요. 각 자원봉사자들은 선수촌과 경기장, 교통 편의시설 등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저의 첫 배정은 선수촌에서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선수촌에서 봉사를 하면서 한국 대표팀에게서 특별한 점을 보기도 했죠.
그 이야기는 조금만 뒤에서 곧 하기로 하고 우선 선수촌에 와서 난감했던 일부터 말해보자면요. 저희들의 주된 임무는 1차적으로 선수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고 경기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저는 예전부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겼고 그래서 그만큼 선수들의 여러 요구와 필요에 보다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과 선수들의 불만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올해 파리의 여름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없는 선수촌에서의 생활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큰 고난이었는데요. 저는 저탄소 친환경 목표를 위해 에어컨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작 알고는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더위는 더 극심해져 갔고 선수촌 내에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안내를 하는 저희들도 생각보다 더위에 많이 지쳐갔어요. 실제로 이번 에어컨 없는 올림픽은 가장 친환경적 올림픽이 될 거라며 프랑스 측이 크게 홍보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당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지하 냉각수를 활용해 건물 전체를 외부보다 6도 낮게 유지하도록 설계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 파리 시장 또한 선수촌은 아주 높은 기온에서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 에어컨이 필요 없도록 설계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당시에는 그 말을 믿고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희 자원봉사자들도 더위에 지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과가 끝나면 그나마 집으로 돌아갈 수라도 있었지만 선수들은 항상 이곳에서 머물러야 했는데 특히 잘 때엔 창문을 닫아도 덥고 열어도 뜨거운 공기만 방에 들어올 뿐이라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어요. 또 방충망이 없는 탓에 방에 벌레나 모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도심의 소음이 잠을 방해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왔고요. 아참, 골판지 침대가 불편하다는 얘기도 단골이었죠. 그런데 자원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군요. 가장 시급한 게 에어컨이었는데 저희들이 에어컨을 설치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무엇보다도 조직 위의 방침을 어겨선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선수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물론 한국 같은 나라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선수들을 도우고 있기는 했는데요. 한국은 아예 선수촌 방 안에 에어컨 설치도 고민했지만 소비 전력 문제로 조직위가 반대의 뜻을 표하자 다른 방법으로 더위에 대비했어요. 바로 선수들 방마다 냉풍기를 구비해 비치해 준 것인데요. 또한 선수촌 방 안 가구에는 친환경 특수 냉매제를 활용한 쿨링 재킷도 넣어두었더라고요. 이때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과 한국 측에서는 선수들을 위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게다가 한국의 한 바이오 회사에서는 방충망이 없는 선수촌 환경을 고려해 모기 기피제까지도 지원을 해주었다고 했어요. 정말 나라 전체가 한 마음으로 뭉쳐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선수들도 절로 힘이 날 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다 한국 같지는 않았고 당연히 많은 국가의 선수들이 더위 등의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선수촌의 관리팀이나 조직위원회에 선수들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면서 무더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등 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습니다. 선풍기 추가 배치나 냉방 대책 강구 등을 요청했으나 결국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끝내 선수들 중에서는 선수촌을 이탈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보여지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은 국가나 선수들은 선수촌을 탈출해서 좋은 숙소를 예약하고 못 사는 나라의 선수들은 더위를 참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것이 NBA 선수들인데 무려 208억 원을 사비로 들여
파리 시내 특급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나가는 경우가 있기도 했어요. 혹은 예산이 많은 나라들은 선수들에게 이동형 에어컨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우간다와 같은 나라들은 냉방 기기를 지원할 자금이 없다고 호소를 하기도 했고요. 즉 가난한 나라의 선수 혹은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파리 친환경 올림픽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고 이는 컨디션 관리에서 너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선수촌에서의 문제는 더위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음식 문제도 있었잖아요. 물론 식당은 깔끔하고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긴 했지만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금방 선수들 사이에서의 불만을 들을 수 있었죠. 이번 올림픽의 목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식단은 채식 위주로 구성되었고 육류의 제공은 최소화되었는데 이러한 식단으로는 체력 소모가 큰 운동선수들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될 리가 없었죠. 몇몇 선수들은 자신이 평소에 섭취하던 음식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했고 또 일부 선수들은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음식은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만드는 요리였지만 고기가 부족해 항상 박한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파리 올림픽 식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영국 선수들마저 파리 올림픽 선수촌 음식을 못 먹겠다고 토로했다는 것이에요. 영국의 음식은 사실 형편없다고 세계적으로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국의 선수들마저 음식을 못 먹겠다고 자국의 셰프를 부른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엔 참 심각하긴 심각하구나라고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제 일과 중 한국 선수단을 돕는 업무가 주어졌는데요. 선수촌을 오가며 선수들의 편의를 돕던 중 저는 밝고 활기찬 한국인 자원봉사자 민지를 만나게 되었죠. 민지는 한국 선수단의 통역과 지원을 맡고 있었고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며 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항상 밝은 표정을 잃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민지의 모습에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인사를 건넸더니 민지도 웃으며 잘 받아주어서 우리 둘은 금세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또 저는 한국 선수들이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에 감명받게 되었죠. 그리고 특히 206개국 선수들을 부러워하게 만든 건 바로 한국의 도시락이었는데요. 한국 선수단은 별도의 식단을 제공받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조리사를 파리까지 파견하여 한식 도시락을 원하는 선수들에게 하루에 2번씩이나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이 도시락들은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무려 80km가 넘는 거리 밖에서 직접 고기 도시락을 조리해 당일 배송을 실시하는데 심지어 다른 나라 선수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한국 도시락을 먹겠다는 요청이 폭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국인 선수단만을 위해 150인분만 조리했지만 수요가 폭증해 500인분으로 대폭 늘리게 되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순식간에 동이 나서 부족했다고도 하고요. 한국 대표팀의 한식 도시락에 저는 큰 흥미가 느껴졌지만 도시락은 선수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들이라 제가 직접 그 음식을 먹어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표하자 이를 늘 지켜보던 민지는 한국 선수들은 코리아 하우스를 자주 방문한다며 거기서 한국 음식을 먹고 고향의 느낌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국 음식이 궁금하다면 언제 자신과 함께 코리아 하우스에 가서 거기서 파는 한국 음식을 먹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에 대해 무척 흥미가 생긴 저는 결국 민지와 함께 쉬는 날에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코리아 하우스는 파리 시내에 위치한 복합문화센터로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올림픽 참가자와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공간이었고 이곳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면서 선수들과 방문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왜 한국이 문화 강국과 스포츠 강국이 되었는지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코리아 하우스 출입구에는 철저한 출입 관리가 이루어진 덕분에 보다
안전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안내 데스크에 가는 즉시 증명사진이 들어간 출입카드가 바로 발급된다는 점이었어요. 단 몇 분 만에 출입카드가 만들어져서 정말 깜짝 놀랐죠. 프랑스에서는 서류 하나 발급하는데도 며칠 길면 한 달 이상도 걸리는데 이러한 출입카드 제작이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코리아 하우스의 일처리는 정말 저를 경악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출입카드를 발급받아 행사장 입구에 도착했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소개하는 멋진 전광판과 함께 한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국 올림픽 선수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것처럼 보였죠. 뒤이어 코리아 하우스 중앙홀에 들어서자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과 한류 드라마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이러한 한류 콘텐츠를 만들어 온 넷플릭스 시리즈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K-팝 가수들과 그들의 활약상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홀의 다다른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화려한 디자인을 보고 그만 넋을 잃고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단순히 이곳을 방문한 것만으로도 왜 그토록 한국이 오늘날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만 같았어요.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저를 보며 코리아 하우스에 데려오길 정말 잘했다고 웃어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날 방문한 코리아 하우스의 백미는 아직 시작도 안 했던 것이었어요. 실내 관람을 마치고 코리아 하우스 야외 공간으로 나가자마자 프랑스 현지에서 몰려든 엄청난 인파를 보고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코리아 하우스는 하루에 3,000명 이상이 몰려들 정도로 선수단과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특히 이곳을 방문하려면 사전 입장권을 미리 예매해야 하는데 저와 민지도 간발의 차이로 입장권을 예매했지만 그 뒤로 입장권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사람을 못 받았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날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인데요. 이 행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올림픽 참가자들 및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했죠. 그리고 이날은 IOC 위원 등 국내외 스포츠 주요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기도 했어요. 또 한국의 날이라 그런지 다른 날에 비하여 관람객들도 더욱 북적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날을 맞아 파리 현지에서 활동하는 패션 모델들이 한복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모델들도 멋졌지만 일단 한복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기에 이처럼 멋진 장면이 연출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또 저는 행사를 둘러보던 중 우연히 한 무리의 IOC 위원들이 코리아 하우스를 둘러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IOC 위원은 코리아 하우스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극찬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며 바로 따뜻한 공동체 정신과 정의라고 불리는 인간미를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곳 코리아 하우스에서도 그 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위원은 이 같은 한국의 정신이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를 나누며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올림픽 정신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며 코리아 하우스는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고 한국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 단순한 참가국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죠. 그 말에 저 역시도 크게 공감했으며 이 공간이 가진 특별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코리아 하우스의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뒤이어 이곳에서 드디어 제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다양한 K푸드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분식으로 잘 알려진 떡볶이와 만두는 물론이고 경기 응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치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K푸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CJ라는 기업은 넓은 공터에 푸드코트를 설치했는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파리 시내에 위치하고 선수촌과도 가까운 편이라 수백 명의 선수들이 이곳을 방문해 매일 허기를 채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을 도우는 자원봉사자 입장으로서 선수촌과 가까운 곳에 이런 훌륭한 장소가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민지와 함께 떡볶이와 만두를 맛보며 그 매콤하고 독특한 맛에 빠져들었는데 훌륭한 맛도 맛이지만 이곳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각국의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후 이곳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며 피로를 푸는 모습과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외국인 관람객들이 어우러져 모두 친구가 된 것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며 한국만이 가진 강한 공동체의식과 따뜻한 환대를 느낄 수도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한국 경기가 치러질 때 펼쳐진 응원 모습이었는데요. 저희가 코리아 하우스에 방문한 날은 한국의 양궁 남자 대표팀의 경기가 치러지는 날이었는데 야외 공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많아 보였지만 이들 모두가 국적을 초월해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광경은 정말 놀라움을 자아냈고 이와 같은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란 단순한 스포츠 경기 대회를 넘어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장이라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해준 곳이 바로 코리아 하우스였죠. 이처럼 코리아 하우스에서 마주한 한국의 문화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특히 저는 한국 사람들이 낯선 땅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당당히 알리며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며 이들의 강한 유대감과 문화적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코리아 하우스를 둘러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미소 짓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만족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문화와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두와 나눌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IOC 위원의 말처럼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던 거죠. 그렇게 한국인 자원봉사자 민지와 함께한 코리아 하우스 방문은 저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도 마지막까지 충실히 수행하였어요. 자원봉사자들끼리의 협력과 팀워크 또한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답니다. 힘든 조건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는 팀워크의 중요성과 인간관계의 가치를 깨달았고 또 더위와의 싸움 등 선수촌에서의 많은 도전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교류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이번 파리올림픽을 소중한 기억으로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선수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며 힘들다기보다는 제가 이 특별한 순간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특히 코리아 하우스에서 마주한 한국의 특별함과 자원봉사를 하며 느낀 보람감은 저에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또 이번 파리올림픽에서의 모든 경험은 저에게 큰 성장이자 앞으로도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특별한 여름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그리고 올림픽 정신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기 베트남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신혼생활은 한국에서 하기로 하였지만 신혼집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불만이 가득했던 이 베트남 여성을 이후 시어머니가 어디론가 데려가자 베트남 여성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새댁입니다. 고향은 베트남 하노이고 나이는 27살, 이름은 민쩌우라고 해요. 요즘 한국에는 외국인 사연 채널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접하게 된 한국의 채널들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욕심이냐고요? 그건 바로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과정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사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인 박항서 감독님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영향은 뭐니 해도 바로 한류죠. 한류는 베트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베트남 국민들은 자국 연예인보다 한국 연예인들에게 더 열광하는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K-팝, K-드라마, 최근에는 K-푸드까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한국에서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베트남에 체인점을 내면 정말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대박 행진을 보이기도 하니까요. 제 친구들도 다 K-팝과 K-드라마에 열광을 하길래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슈퍼주니어를 시작으로 K-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BTS, 뉴진스, 세븐틴을 좋아하고 있고요. 물론 K-팝도 좋아하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K-드라마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는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인들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일 거예요. 저는 미국 드라마보다도 한국 드라마가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한드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그 특유의 흥미진진함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말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특별히 한국어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베트남에 살던 시기에 서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를 잔뜩 사서 한국어 기초 공부는 독학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식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는데도 간단한 의사소통은 충분히 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은 되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듣는 귀가 트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그렇게 저는 K-드라마와 K-팝으로 인해 저에게 한국은 좋은 이미지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중에 한국인 관광객 중에 한 남자를 알게 되었죠. 참고로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 사는데 그 남자가 하노이로 여행을 온 거였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여행을 패키지로 많이 오는데 그 한국 남자는 혼자 자유여행으로 온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국 남자는 저에게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베트남어는 전혀 할 줄 모르는지 저에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할 줄 아는 한국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하니까 한국인 남자가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와, 한국어 할 줄 아세요? 네, 조금요. 근데 뭘 물어보고 싶으신데요?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식당을 찾고 있는데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을까요? 저는 근처에 있는 쌀국수집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한국 관광객은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 쌀국수집은 말 그대로 로컬 맛집이었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 쌀국수집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겠죠? 네, 맞습니다. 그 한국인 여행객이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그렇게 준호 씨와의 운명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또 어떻게 진전이 된 거냐고요? 저희는 정말 부부가 될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한 이틀 뒤에 그 쌀국수집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때 준호 씨는 저를 보고 알아보았는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쌀국수집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쌀국수집 하나 추천해줬다고 커피를 대접하는 건 오버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는 준호 씨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준호 씨,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참 잘생겼거든요. 그냥 잘생긴 게 아니고 아주 스마트하게 잘생겼습니다. 정말 똑똑하게 생겼어요.
실제로도 똑똑하고요. 직업은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헬스케어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사람이죠. 하여간 그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어가 매우 서투를 때라서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은 통하더라고요. 말은 잘 통하지 않는데 마음은 통한다? 바로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준호 씨의 여행 마지막 날 한 번 더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준호 씨와는 영상통화를 자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 근데 저와 준호 씨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비록 서로 떨어져 있었지만 점점 더 사랑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준호 씨는 저 때문에 바쁜 시간에도 자주 베트남에 왔습니다. 주말에 1박 2일 일정으로도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를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갈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여자 혼자 여행을 가는 건 안 된다고 반대하셨거든요. 더구나 그냥 여행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말이죠. 그때 저는 한국에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솔직히 어머니가 반대를 하실까 걱정도 꽤 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반대는 안 하셨어요. 외국인 사위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은 있으신 것 같았지만 반대는 안 하셨습니다. 하긴 그럴 만도 한 게 어머니 가장 친한 친구 딸이 한국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엄마 친구 딸은 저랑도 꽤 친했었는데 이름은 푸엉이라고 참 착한 아이였죠. 게다가 푸엉이랑 저는 나이도 동갑이라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 남자 만나서 한국으로 시집을 가서 좀 당황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런데 한 번은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하여간 정말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으로 시집을 갔던 푸엉이 다시 고향인 베트남 하노이에 왔는데 글쎄 옛날에 알던 순박한 애는 없고 아주 세련된 여성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푸엉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무슨 연예인이 왔나 싶었죠. 와, 확실히 한국물이 다르구나 느꼈어요. 순박한 베트남 처녀에서 세련된 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푸엉이는 자기 친정에 월 7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친정집도 새로 다 고쳐주었고요. 아마 같은 베트남 남자를 만났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선진국인 한국으로 시집을 가서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다고 푸엉이 돈 때문에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 건 아니니까 오해 말아주세요. 푸엉이도 저처럼 자연스럽게 한국 남자를 만난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매매혼에 가까운 국제결혼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죠. 혼기를 놓치거나 재혼인 나이 많은 한국 남자와 베트남의 젊은 여자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물론 지금도 그런 매매혼이 어딘가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대부분 국제결혼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외국인 신부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그렇게 어머니 친구 딸이자 제 친구이기도 한 푸엉 때문에 한국 남자와의 교제를 쉽게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도 부모님에게 허락받았고요.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준호 씨는 사랑을 이어나갔고 결국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죠. 저는 한국에 가서 살기로 약속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국의 집값은 엄청나잖아요. 아직 준호 씨가 젊은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고 살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준호 씨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시어머니 댁에서 지내자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싫었습니다. 신혼을 시어머님 집에서 시작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준호 씨한테 그 얘기 듣고 나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준호 씨한테 살짝 짜증이 나서 반문했습니다. 도대체 그럼 얼마나 그렇게 시댁에서 살아야 하는 거냐고요. 준호 씨는 2, 3년 정도는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2, 3년 정도는 더 벌어야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된 이유는 시어머니는 홀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더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친구 딸 푸엉이는 한국의 부잣집에 시집가서 남편과 단둘이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게다가 푸엉이는 친정의 생활비도 보내주는데 말이죠. 물론 제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기에 남자 쪽의 재력은 전혀 상관없었지만 그리고 준호 씨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남자기에 현재의 경제력은 상관이 없었지만요.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너무 사랑하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싫었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은 신혼의 환상이 있거든요. 남편과 단둘이 알콩달콩 사는 그런 신혼집을 꿈꾸곤 하죠. 그게 깨지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또 하나 더 걱정되었던 건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한국 시어머니들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물론 드라마는 꾸민 내용이니까 사실과는 다를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드라마나 영화는 그 시대나 현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에 정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시어머니들처럼 준호 씨 엄마도 변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좋은 분이신 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결혼 전에는 많이 걱정되었어요. 막상 시어머니가 되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고민 또 고민했지만 준호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에 결국 준호 씨와의 결혼을 선택했고 한국으로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 집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이란 곳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평수도 꽤 넓었습니다. 근데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는 2005년도에 완공된 꽤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보니까 너무나도 깨끗한 새 아파트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제가 온다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놀랐던 건 6천만 원에 가까운 리모델링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배려심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같이 사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시집살이는커녕 타국에서 생활하는 저를 위해 모든 걸 맞춰주셨습니다. 솔직히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친정어머니가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가 더 엄마 같을 정도예요. 하나하나 다 챙겨주셨죠. 그리고 여기저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구경도 시켜주시고 이것저것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주셨어요. 특히 저는 한국의 찜질방이 좋더라고요. 뜨끈한 곳에서 나른한 몸을 푹 지지다가 너무 더우면 시원한 아이스방에 가고 또 찜질방에서 먹는 미역국도 꿀맛이고 시원한 식혜 마시면서 까먹는 구운 달걀도 맛있고 그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시어머니랑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제일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부분이 바로 말동무가 돼준 겁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한국말 실력은 더 좋아졌죠. 친구 하나 없는 타국에서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남편은 좀 많이 바쁜 사람이라서 저는 시어머니랑 더 친하게 지냈죠. 하루는 어머님이 아귀찜을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귀찜에 들어간 미더덕을 골라내는 걸 보고 물으셨어요. 왜 미더덕을 골라내니? 그거 꼭꼭 씹어 먹으면 꽤 맛있어. 아, 어머님. 그게 사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모두 숨기고 있었지만 치아가 좋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제때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친 치아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 어금니 2개가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입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하루는 너무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방금 말한 어금니 2개는 모두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임플란트 하면 치료 비용도 비싸고 치료 기간도 길고 하니까 치료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미루고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치아를 간단하게 떼우거나 씌우는 치료였으면 어떻게든 치아를 살려서 썼겠지만 발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치료 시기를 놓친 치아니까 그냥 버티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대책 없이 치통을 참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글쎄 어머님이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세아가 너 혹시 치아가 안 좋니?
아, 어머님, 그게 그러니까. 세아가 예전부터 느꼈는데 너 식사하는 모습이 좀 부자연스럽고 이상해 보였어. 저는 아니라고 치아는 멀쩡하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눈치를 이미 채신 상태였어요. 세아가 어디 치아 좀 보자. 저는 혼이 날 걸 각오하고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시면서 그동안 치통을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를 혼내시기는커녕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품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픈 걸 참고 지냈니? 내일 당장 치과 가자.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의 단골 치과로 갔습니다. 치아 사진을 찍고 저는 의사 선생님을 기다렸죠. 잠시 후 인자하게 생기신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금니 2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아직 젊으시니까 급하게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치아를 살려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말 제 어금니 2개 다 살리실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포스트 치료를 하면요. 포스트 치료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어금니 2개는 치아 면적 그러니까 치아의 치질이 거의 없어서 도저히 살리기 불가능하다고 베트남 치과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포스트 치료, 즉 치아의 기둥을 세워서 치아를 살린다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심하게 썩은 2개의 어금니를 신경치료 후에 포스트 치료를 해서 골드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치아 통증은 당연히 싹 사라졌어요.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너무나 행복했어요. 당연히 발치할 줄 알았던 치아를 살리게 된다니 정말 한국의 의료기술은 최고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같았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최고였습니다. 물론 베트남에도 이론적으로는 포스트 치료라는 어려운 치료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스트 치료를 권장할 만큼의 실력 있는 치과는 아마도 흔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한국은 모든 면에서 참 대단한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치아 치료를 다 받은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한우갈비를 사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치아 걱정 없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게 인생을 재미있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2, 3년 뒤에도 분가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말이죠. 남편은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도 너무 좋다고 말년에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겠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답니다. 그렇게 지금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 집에 사는 한 가족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주민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냐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보살펴 주신다고요. 정말 저는 남편 복에 이어 시어머니 복도 타고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제는 제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도 많이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 베트남인 민쩌우 씨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이 싫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국인 시어머니와 앞으로도 쭉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외국인 여성분의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